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가이스트리 연조직 관리실 그 5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치주과의 임상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박정수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위한 연조직 이식술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치주과에서 전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수련을 마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여러 대가 선생님들과 비교하면 저는 이제 막 임플란트를 깨우쳐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병원 치주과에서 근무하다 보니 임플란트 주위염 케이스들을 참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임플란트 주위염 케이스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 달만 해도 거의 7, 8케이스를 이미 제가 수술 케이스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임플란트들은 주로 대부분 로컬 유원에서 식립하고 그 이후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제가 심지 않은 임플란트다 보니 비교적 제가 적극적으로 또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좋은 재료들을 마구마구 쓰면서 자유롭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저의 경험들을 토대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케이스들은 참으로 하나하나가 다 특별합니다. 골이 흡수된 형태도 그렇고 그렇게 된 원인도 모두 다양합니다. 골 형태뿐만 아니라 주위 연조직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치아와 다르게 임플란트는 man-made artifact, 그러니까 의사가 심어놓은 인공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초래되는 현상인데요. 따라서 이 케이스들마다 치료 전략도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케이스들 접하다 보니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서 경조직의 커렉션만큼 중요한 것이 연조직에 대한 커렉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조직 수술만으로 염증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고리식을 잘 시행해도 건강한 염조직 환경이 뒷받쳐 주지 않으면 치료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플란트 주위 염증 해소를 위한 연조직 수술에 중점을 맞춰 강의를 하려 합니다. 그럼 부족한 저에게 연조직 관리실 테라피스트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기회를 주신 가이스트리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조직이 무슨 대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임플란트를 치료함에 있어서 임상의들의 주된 관심사는 뼈입니다. 뼈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단단한지, 또 좋은 뼈를 만들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사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는 뼈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가장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은 임플란트를 혹은 남이 심은 임플란트를 장기간에 걸쳐 팔로우 하다 보면 새로운 고민거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임플란트는 왜 염증이 생겼을까? 왜 망가졌지? 또 이 임플란트는 왜 치료를 해도 염증이 잘 낫지 않는 거였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제 인상에 아주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장기간 동안 건강하게 임플란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플란트의 계획 및 식립하는 단계부터 지켜져야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바람직한 연조직 환경을 꼽고 싶습니다. 연조직에 대한 개념이 없이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사태를 만들게 됩니다. 26번 임플란트를 식립한 지 불과 수년 후에 다음과 같은 주위 골 소실이 관찰됩니다. 원인이야 다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연조직 환경이라면 염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6번 임플란트 주위로 두터운 점막 조직이 존재하고 이는 강한 근섬유의 부착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워낙 두텁고 부착 부위가 치관 측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강 전정이 거의 소실된 상태입니다. 이 부위 조직은 비부착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과 치관 사이 그리고 폰틱 하방에 음식물이 저류되어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임플란트 주위 염증 제거를 위해서 진지벡토미를 시행한 병력이 있으신 분이신데요. 각화 점막에 대한 고려 없이 진지벡토미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같이 메인터넌스에 불리한 아름답지 못한 연조직 환경이 조성이 되고 이로 인해 치료 이후에도 염증이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연조직 환경이 장기간의 임플란트 예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던 두 개의 논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각화 점막의 존재가 임플란트 주위 조직 염증 유무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모니에 등은 66개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한 횡단 연구에서 각화 점막이 2mm 미만이면서 유지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낮았던 환자들의 임플란트 주위 잇몸의 염증을 조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의 각화 점막의 폭이 2mm 미만이었던 임플란트에서는 좀 더 깊은 치주낭 그리고 BOP, 좀 더 많은 골소실량이 관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 전정 깊이가 임플란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6년간의 후양적 종단 연구를 통해서 234개의 임플란트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4mm가량을 적절한 구강 전정의 깊이로 본 후에 구강 전정이 4mm 이상으로 깊이가 충분한 경우 4mm 이하로 깊이가 얕은 경우에 비해서 GI, BOP 그리고 골소실량 등이 유의성 있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유의성 있게 적은 양의 치음 퇴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 아티클로부터 임플란트 주위에 2mm 이상의 각화 점막이 있고 4mm보다 깊은 구강 전정이 존재할 때 장기적으로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에 혹은 경조직에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임플란트의 장기간의 예후가 좋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잠시 보셨던 케이스인데요. 차근차근 자세히 보시면서 연조직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배웠던 환자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소견으로 제게 의뢰 되셨는데요. 엑스레이 상에 골소실이 관찰이 되고 특히 37번 임플란트의 경우 염증이 프로그레시브하게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환자분의 히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36번, 37번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즉시 부하를 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다음과 같은 골소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병원 다르 선생님께서 염증 제거를 위해서 진지벡토미를 동반한 임플란토플라스티를 시행하고 난 후에 촬영한 측은단 방사선 사진입니다. 이후 2018년도에 제게 내원하셨을 때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서 36번 그리고 특히 37번 임플란트 주위로 골소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임상 사진을 보면서 프로블럼 리스트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각화 점막과 구강 전정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과거 임상 사진이 부재한 관계로 임플란트 식립 직후의 연조직 상태를 알 수는 없지만 35번의 각화 치은이 거의 소실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애초에 각화 점막의 폭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2015년도에 리섹티브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시행하였을 때 연조직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있었다면 따라서 당시에 진지벡토미가 아닌 APF 등으로 연조직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케이스입니다. 본 사진은 비수술적인 염증 치료를 시행하고 난 후 미노사이클린 연고를 열군에 주입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케이스에 대한 치료 전략을 짜야 할 텐데요. 치료 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의 목표에 대해 잠시 고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4년도 하이츠 메이필드 등은 조미에 실린 아티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치료의 목표는 질환의 레솔루션, 즉 질환의 해소이고 이는 탐심 시 출혈과 농의 배출이 없고 더 이상의 골소실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조직과 연조직의 상태를 본래의 건강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임상적으로 치낭의 깊이를 감소시키고 또 칫솔질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트리트먼트의 목표를 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치준항의 깊이는 최소 5mm 이하로 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BOP가 감소해야 하고 또 칫솔질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때 보철물의 형태가 좋지 않다면 보철물의 형태를 바꿔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각화점막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은 최소한의 각화점막, 즉 2mm 이상의 각화점막을 조성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팩터가 바로 구강 전정의 깊이인데요. 구강 전정이 얕은 경우에는 칫솔질이 굉장히 불리해지고 염증이 재발하고 치태가 저류하기 때문에 구강 전정의 깊이를 적절하게 형성해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케이스로 다시 돌아와서 이 케이스에서 치준항의 깊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수술 방법을 선택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절제형 수술과 재생형 수술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플란트 주위 결손의 형태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결손의 형태가 치조 연상의 수평적인 형태의 결손이 주를 이룬다면 절제형 수술, 즉 진지벡토미나 APF를 통해서 치준항 깊이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만약에 결손의 형태가 골내 결손이 주를 이룬다면 고리식을 통해 재생을 도모하여 치준항의 깊이를 줄이게 됩니다. 이 케이스에는 골소식의 형태가 수평적인 형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절제형 수술이 알맞을 것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각화점막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형 수술을 하기 위해서 플랩을 에이피컬로 이동시켜서 봉합을 통해 고정을 해주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머슬 파이버와 뮤코자 티슈의 리바운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뮤코자의 리바운드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화점막의 재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각화점막의 존재는 앞서 소개드린 논문에서 보셨듯이 장기적으로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경우 각화점막 재생을 위해서 두 가지 수식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프리 진지발 그래프트인데요. 주로 환자분의 입천장에서 상피를 포함한 결합 조직을 체득하여 수술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 이외에도 대체 재료인 바로 콜라겐 매트릭스 그래프팅을 항상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타겟 부위 주변에 각화치인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뮤코진지발 정션이 해부학적 임지제의 위치와 일치하는지에 따라 그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36.7번 임플란트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각화 조직이 거의 없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부위가 제가 생각하는 해부학적인 MGJ의 위치인데요. 저희가 새로 형성해야 되는 MGJ의 위치는 바로 이렇게 좀 더 에이피컬 쪽에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다가 MGJ를 형성할 계획이라면 그때에는 대체적인 콜라겐 매트릭스를 사용할 경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FGG를 시행하게 됩니다. 임상 사진을 보시면 FGG를 시행한 모습입니다. 다음과 같이 상피를 포함한 결합 조직을 체득하여 봉합을 통해 고정한 상황이고요. 2주, 4주를 걸쳐서 치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치준항이 얕아지면서 기존에 시행했던 임플란트 플라스티의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준항의 깊이가 4mm 이하로 감소하였고 BOP도 감소하였으며 구강 전정의 재건으로 환자분의 칫솔질이 매우 용이해졌습니다.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촬영한 측은당 방사선 사진에서 기분 좋은 골 재생마저 관찰됩니다. 이 케이스를 겪으면서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 매니지먼트가 임플란트 주위 염증의 해소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환에 이완된 임플란트의 치료와 또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연조직에 대한 교정 혹은 수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조직 교정의 첫 번째 요소는 전정의 안정화입니다. 이는 움직이지 않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 C를 얻기 위함인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주변의 근육이 당김이 없어야 하고 적절한 깊이의 전정이 필요합니다. 각화 점막이 구강 전정의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화 점막이 존재한다면
특히 최소한의 폭경 한 2mm 정도만 되는 각화 점막의 띠라도 이것은 뮤코잘 씨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소대의 부착이 부적절하여 칫솔질을 방해하고 플라그의 침착을 유발하는 경우 소대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각화 점막대를 만들어주면 환자의 불편감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장기간 이후도 매우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FGG가 아닌 앞서 언급하였던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연조직 교정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결과도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FGG 케이스에 비해서 새로 생성된 각화 조직이 주변 잇몸과 잘 어우러지는 보다 좀 심미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조직 교정의 두 번째 요소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의 적절한 두께입니다. 이는 우수한 연조직 C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대부분 얇은 잇몸을 두텁게 만들거나 각화 점막이 없는 경우 이를 재생하는 수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16번 임플란트를 식립한 지 불과 수년 만에 본로스와 뮤코잘 리세션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은 비심미적인 형체를 띠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주위 점막이 얇아 노출된 트레드 주변에 있는 점막이 굉장히 나풀거리면서 또 치태 침착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만성적인 염증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조직 폐쇄 향상을 위해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시행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장기적인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 해소입니다. 혹은 이와 같이 임플란트 주위 결손 부위에 골 이식술과 연조직 이식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5번, 26번 주위에 결손이 이렇게 관찰되는데요. 골 결손의 형태를 보면 25번 주변의 골 결손은 수평적인 형태의 골 결손이 주를 이루고 26번 주변부의 골 결손은 수평적인 골 결손과 더불어 골내 결손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 26번 부위 골내 결손에 대해서는 골 이식술을 시행하였는데요. 이때 점막의 두께가 얇아서 이로 인해 수술 후에도 적절한 연조직 폐쇄를 얻지 못할 것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팔라탈 부위의 티슈를 띠닝하면서 얻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26번 주변에 그래프팅을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이 7개월이 지난 시점 완벽한 질환의 해소를 이루면서도 25번, 26번 임플란트 사이의 파필라의 재건까지 도모하는 이러한 양호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재생형 치료 수식의 예후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조직 교정입니다. 두 케이스를 비교해 보면 두 임플란트 모두 환상형의 디펙을 보이는 상악 대구치 부위 임플란트입니다. 두 케이스 모두에서 구강 전정이 매우 얕아져 있는데요. 위에 왼쪽의 케이스를 보시면 임플란트 주위에 각화 점막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연조직이 매우 프레자일하고 모바일합니다. 따라서 디펙의 골 이식을 시행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염증을 보였습니다. 바로 치료 후에 실패를 얻게 되었는데요. 반면에 우측 하방의 케이스에서는 이쪽도 굉장히 부족하긴 하지만 최소한의 한 1에서 2mm 정도의 각화 점막이 그나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 이식술을 비슷한 방법으로 시행한 후에 힐링을 지켜보았을 때 아주 적은 양의 각화 점막이라도 다음과 같이 연조직 폐쇄에 도움을 주어 수술 부위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위한 구강 전정 형성 및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각화치은이 전혀 없는 경우 구강 전정을 깊게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수식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방법은 유리치은 이식술을 동반한 베스티뷸로 플라스티입니다.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하나 공유하고 넘어가겠는데요. 66세의 여자 환자분이셨고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46번 임플란트 주변에 수평적인 형태의 골소실이 관찰이 됩니다. 임상 사진을 보시면
주변의 연조직의 각화점막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전정이 매우 얕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주변의 점막은 모바일한 상황입니다. 환자분의 오랄 하이지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으나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은 지 4, 5년 만에 골소실이 발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유리치은 이식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목표는 46번, 47번 부위 모두에 각화점막을 재생하기 위한 게 목표였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환자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렇게 최소한의 크기의 FGG를 체득하는 편입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FGG를 체득하여 47번 주변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봉합을 시행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44번 부위에는 자연치가 존재합니다. 45번은 임플란트지만 44번 부위는 자연치가 되겠는데요. 자연치 주변은 PDL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부터 undifferentiated 스템셀이 이주해 오면서 각화 조직을 재생하는 역할을 잘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치아 주변에는 이렇게 AFPF로만 플랩을 내려주게 되어도 비교적 임플란트 주변에 비해서 각화 점막이 잘 재생을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FGG를 체득을 하여 임플란트 주변에 이렇게 고정을 하였습니다. 1주 그리고 2주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가 진행되고 있고요. 5개월이 지난 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각화 점막이 재생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구강 전정도 만족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수술을 도모하고자 할 때 FGG 말고 대체 재료를 쓰는 방법도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이스트리사에서 만든 뮤코그래프트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돼지에서 추출한 교원지를 이용하여 만든 콜라겐 매트릭스인데요. KT 어그멘테이션이 필요한 부위에 FGG 대신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재료입니다. 우리가 KT 어그멘테이션을 위한 오토그래프트를 체득할 때 대부분 입천장 부위에서 상피를 포함한 결합 조직을 체득하는데요. 뮤코그래프트도 이와 마찬가지로 상피에 해당하는 치밀한 부분과 결합 조직 부위에 해당하는 스폰지어스한 부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진을 보시면 성긴 부분, 스폰지어스한 부분이 수여부 쪽으로 오도록 매트리스를 적용하고 수초를 이용해서 봉합을 해줍니다. 봉합을 해줄 때는 주로 비흡수성 봉합자를 이용해서 봉합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봉합을 한 이후에는 치유가 일어날 텐데요. 콜라겐 매트릭스는 스캐폴드 역할을 하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구강에서 체득한 오토그래프트랑은 힐링의 양상이 기전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식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렇게 매트릭스를 수여부에 고정을 해 놓으면 주변으로부터 재빨리 혈액 및 세포들을 끌어들여 수여부로 자리 잡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각화치은이 존재한다면 각화치은을 만드는 세포들이 이 스캐폴드 부위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요. 혹은 주변에 무코자가 존재한다면 무코자를 형성하는 세포들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언급하였던 두 요소를 되짚어 보자면요. 주변에 어느 정도 각화치은이 존재하여서 이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식하였을 때 주변으로부터 각화 조직을 만드는 세포들이 이주해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각화 조직이 많은 경우일수록 콜라겐 매트릭스를 사용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수년간에 걸쳐서 이 재료를 사용해 보고 장기간 지켜본 결과 스캐폴드라고 하는 재료의 성격으로 인해서 원래 각화 조직이 있었던 부위에는 비교적 예지성 있게 각화 조직을 만들 수 있으나 애초에 해부학적으로 점막이 존재하던 부위는 결국 점막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임상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렇게 매트릭스를 수여부에 고정해 놓으면 주변의 코로나의 부위 혹은 인접치아로부터 각화 조직이 만들어지는 세포들이 와서 각화 조직을 만들게 될 텐데요. 에이펙스 부위로부터는 점막을 만드는 세포들이 이제 코로나의 부위로 올라오면서 점막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를 팔로우업 해보면은 주로 4주, 6주에 걸쳐서 보통 치유가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될 수가 있는데, 결국 원래 각화 조직이 있었던 부위는 각화 조직으로 재생이 되고, 뮤코자가 있었던 부위에는 뮤코자로 자리 잡게 되는 현상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팔로우업 하다 보면 2주째만 되면은 아직은 새로 생기는 조직이 어떠한 조직인지 성상을 알 수가 없으나 3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원래 각화 조직이 있었던 부위는 각화 조직으로 재생이 되는 이런 현상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에 유리치은 이식술을 시행한 부위는 그 티슈 자체가 각화치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 부위에 구애받지 않고 각화 조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 2년여에 걸쳐서 뮤코그래프트에 대한 제품 지원 임상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험이 두 번째로 시행한 임상 연구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2013년도에 경희대학교에서 펠로우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뮤코그래프트라는 재료를 접하고 그때 임상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때 주로 다뤘던 케이스들은 주로 건강한 임플란트나 치아 주변에 각화 점막이 부족하였을 때 KT 어그멘테이션을 시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그런 연구였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로 임상 연구를 수행할 때는 질환에 이환된 임플란트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주위 질환, 즉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나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이환된 케이스들에 뮤코그래프트를 적용하여 연조직 환경을 수정하고 또 이를 통하여 염증 해소를 얻고자 수행하였던 임상 연구였는데요. 현재 이 케이스들을 모아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논문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총 10명의 환자분에 대해서 12개의 임플란트의 수술을 시행하였고 장기간의 팔로우업을 진행하였는데요. 팔로우업의 기간은 최소가 12개월, 또 최장 26개월로 거의 2년에 걸친 장기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중에 3케이스 정도는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 케이스였고요. 나머지 케이스들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케이스로 보시는 것 같이 방사선 사진상에서 골 소실이 관찰되었던 그러한 케이스들입니다. 일부의 케이스들에서는 골내 결손이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바이오스를 이용하여서 그래프팅을 같이 시행하였고요. 그 위에 구강 전정을 형성하고 각화 점막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뮤코그래프트를 이식을 하여 장기간 팔로우업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은 임상 사진들인데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좀 흥미로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진의 임상 사진과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제가 마지막 팔로우업 때 찍은 임상 사진, 그리고 수술 전에 임플란트 그 방사선 사진입니다. 보시게 되면 골소실이 1mm 미만인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 케이스도 있고요. 7번 케이스, 5번 케이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소실이 꽤나 진행된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케이스도 있습니다. 대부분 주변에 각화 점막이 아주 없거나 아주 최소한으로 존재하는 케이스들이었고요. 역시나 구강 전정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구강 전정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정도로 매우 셜로우한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수술 후에 마지막 팔로우 시 찍은 임상 사진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임상적으로 염증이 해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가장 기분 좋은 것은 구강 전정이 확실하게 낮아진 것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조금 있다가 제가 수치로 공유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뮤코그래프트 대체 재료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구강 전정을 충분하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임상의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2케이스 정도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85세 남성 환자분이신데요. 24번 임플란트 주변을 보시면 보시기에도 임상적으로 염증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승립하신 지 불과 2~3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아직은 골소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환자분께서 SPT를 위해 내원하실 때마다 다른 부위는 별로 염증이 없는데요. 이 부위만 유독 이렇게 항상 레드니스가 있고
있고 블리딩이 있고 또 때로는 퍼스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 오십니다. 당연히 그 견정이 굉장히 셜로우하기 때문에 치근을 움직일 때마다 23번 임플란트 주변에 티슈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요. 환자분은 칫솔질을 힘들어 하십니다. 또 매우 불편해 하시기도 하고요. 프루빙 데스를 보시면 아직은 본로스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5mm, 6mm 정도의 프루빙 데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구강 전정을 형성해주고 또 칫솔질이 용이하도록 각화 점막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FGG를 생각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건을 보신다면 첫 번째,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각화 치근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24번, 25번, 26번 세 개 다 임플란트이고요. 세 개 다 별로 이제 각화 치근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게다가 제가 만들어야 하는 각화 점막의 위치조차 굉장히 코로나 부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원래 해부학적으로 각화 조직이 존재하였던 부위가 아닌 부위에 새롭게 각화 점막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굉장히 고령이시고 드시는 약도 많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뮤코그래프트를 사용하여 이제 수술을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시전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도 어떻게든 각화 치은을 포함해서 인시전을 그어보고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인시전을 시행하였고요. 수협으로 형성을 할 때는 충분히 넓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뮤코그래프트는 스캐폴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위에 각화 조직이 잘 자리 잡도록 하려면 에이피컬 부위에서 올라오는 점막의 티슈들이 그 올라오는 속도를 보상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에이피컬로 플랩을 많이 내려놓을수록 내가 원하는 부위에 각화 조직이 차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대부분 수협으로 형성할 때 10mm 이상으로 10mm에서 12mm 정도의 크기로 수협으로 형성을 하고 있고요. 뮤코그래프트를 재단을 해가지고 봉합을 할 때는 그것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그렇게 해서 에피컬 부위에서 플랩이 움직일 때 뮤코그래프트를 움직이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고정이 잘 되도록 사이즈를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봉합을 할 때는 플랩을 에이피컬로 고정할 때는 요새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릴 사용하고 있는데요. 5제로가 아닌 6제로를 보통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5제로 바이크릴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 제로는 환자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흡수가 일어나면서 염증을 생기게 하는 경우들을 좀 종종 겪게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6제로 바이크릴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봉합을 바꾼 이후에는 전혀 그러한 염증이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뮤코그래프트를 봉합을 할 때는 철저하게 비흡습성 봉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흡습성 봉합사가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염증 과정이 뮤코그래프트, 콜라겐 매트릭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6제로 나일론을 이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꼼꼼하게 봉합을 해주고요. 뮤코그래프트의 가장자리가 펄럭이지 않도록 좀 촘촘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은 반드시 뮤코그래프트 전체적으로 눌러주는 수평 매트리스 수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유가 진행이 됩니다. 1주가 되면 벌써부터 이렇게 뭔가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미 그 뮤코그래프트를 이식하였던 부위에 불구죽죽하게 보이는 부분은 이미 그 콜라겐 매트리스가 위치하였던 부위로 육아 조직이 자라 올라와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얗거나 노랗게 보이는 부분은 뮤코그래프트가 아직은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뮤코그래프트는 치밀한 부분과 또 성긴 부분 두 가지 서피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성긴 부분은 그 3D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그 사이사이로 세포들이 잘 차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성기이기 때문에 사실 구강 내에서 흡수 속도가 좀 빠르기는 합니다. 그 대신 위로 올라오게 봉합을 해지는 치밀한 부분은
구강 내에 이렇게 오픈 힐링을 시켰을 때 흡수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늦기 때문에 이렇게 1주 혹은 어떤 경우에는 2주가 될 때까지도 남아있는 경우를 종종 관찰할 수 있습니다. 봉합의 제거는 보통 10일에서 2주 정도의 시행을 하게 됩니다. 2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거와는 다르게 각화 점막이 굉장히 잘 재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로 인시전을 했을 때 23번 부위의 각화 조직을 충분히 이용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또한 25번 부위는 폰틱 부위입니다. 이렇게 폰틱 부위가 하나씩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면요, 폰틱 하방에 있는 각화 조직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세포들이 또 이주해 와서 또 좋은 조직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치준항의 깊이는 2에서 4mm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케이스 한 가지만 더 공유하겠습니다. 63세 남성 환자분이시고 45번, 46번 임플란트를 5년 전에 식립하셨습니다. 5년 전에 식립했다고 하기에는 참 슬픈 게 45번 임플란트 주변으로 벌써부터 저렇게 많은 본로스가 관찰이 됩니다. 치준항 깊이를 보시면 7mm가량 정도로 매우 깊어져 있고요. 근데 연조직 사진을 보시면 참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것이 다음과 같이 전정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환자분은 굉장히 그 머슬 포스가 강하신 분이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치료를 위해서 버칼칙을 이렇게 미러로 당겼을 때 그 당기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 정도로 머슬 포스가 굉장히 강하면서 근육의 부착이 코로나 부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경우도 제가 연조직 커렉션을 반드시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분도 사실은 FGG를 시행했으면 굉장히 예지성 있는 이유를 가져올 그런 환자분이었는데 제가 뮤코그래프트를 또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께서 전신 병력이 또 많으셨고 그러한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또 과감하게 제가 뮤코그래프트를 이용해서 연조직 커렉션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인시전을 형성을 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치아 주변에 있는 각화 치은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넓게 인시전을 형성을 하고요. 뮤코그래프트를 잘 재단하여서 꼼꼼하게 봉합을 해 주었는데 워낙에 그 머슬이 너무 두텁고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참 봉합을 한 이후에도 별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힐링되는 양상을 보면 1주째는 힐링이 참 좋은 것 같다가도 2주가 되면서 역시나 머슬 포스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머슬이 리바운딩 되는, 뮤코자가 리바운딩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4주째가 되면서 조금씩 안정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경험에 의하면은 6주째가 되면 거의 머슬이나 뮤코자 리바운딩이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6주째 이후부터는 그 새로 형성된 MGJ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모습을 제가 많이 겪었는데요.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상 사진을 보시면 저는 굉장히 스스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상적인 염증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고요. 비록 만들어진 티슈가 아주 100% 각화 점막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임플란트 주변에 점막이 아닌 각화 조직스러운 어떠한 조직이 재생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셜로우하였던 전정이 매우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정이 굉장히 깊어진 모습을 위에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전정이 다음과 같이 거의 10mm경량으로 깊어지면서 환자분은 거의 전혀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칫솔질을 수행하고 계시고요. 장기간에 걸쳐 제가 이제는 18개월 넘게 팔로우업 하고 있는데 전혀 염증의 재발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치준항의 깊이도 5mm 이하로 아주 잘 유지가 돼 있고 BOP도 감소하였고 퍼스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한 12개의 임플란트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요. 치준항 깊이는 6.23mm에서 3.73mm로 아주 유의성 있게 감소를 하였고 그리고 각화 점막의 폭경도 3.73mm로 유의성 있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BOP나 농의 배출은 매우 감소를 하였고요. 구강 전정의 깊이가
평균적으로 7.13mm. 아까 제가 앞서 논문에서 소개시켜드렸듯이 4mm 정도가 되면 그래도 구강 전정의 깊이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평균적으로 7.13mm 정도면은 아주 양호한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병소를 장기간 염증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생리적인 연조직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적은 폭경의 각화점막 밴드라고 할지라도 이의 존재 여부가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재생적 술식의 성패를 또 좌우하게 되는데요. 적절한 깊이를 가진 또 근육 당김으로부터 자유로운 구강 전정의 형성은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 안정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 최소한의 폭경의 각화 점막이 존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리치은 이식술뿐만 아니라 이런 대체 재료 콜라겐 매트릭스도 각화 점막 및 구강 전정 형성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매일매일의 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